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주여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아멘.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거서 가신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 교독합니다. 13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네, 인류사 이해를 진행을 해오면서 일본의 환경, 인류사에서 이제 주제가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역사이해, 일본의 환경,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역사를 언급을 하고 정리를 하려 했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부분이 제일 대표적으로 오류가 있느냐, 이제 오류 부분에, 오류라 그래서 뭐 누가 판정해서 이게 오류다, 저기 뭐 딱 답변, 역사 기록에 대한 그 해석을 오류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뭐 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보는 관점이 그렇게 오류로 보는 관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관점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좀 다르게 본다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류라는 거고, 그 오류를 적극적으로 참 오류 아닌 것으로 믿는 사고 뭐 그걸 떠받치는 사람한테는요 아무리 오류라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5.18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어지는, 당시에는 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미 그 정설화된 데서 5.18 민주화 운동을 언급을 했다가, 이것이 5.18 그 북한 그 특수군의 난동 수준으로 이젠 정리를 해서 한 몇 주 전에 끝을 냈는데, 그리고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을 할 때에 그 주제를 가져갈 때 제 개인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 1894년에 있었던 동학운동이었습니다. 동학운동. 또 한편으로 연결되어 있던 청인전쟁, 요거하고 1894년, 제가 바라는 건 사실 그쪽으로 더 깊죠. 그러면서 그쪽이 연결하면은 이제 어느로 가냐면은 중국에 있는 그 태평천국의 난, 그 태평천국의 난으로 가면은 결국 대한민국 주변에, 한반도 주변에 왔는 어떤 기독교 유입의 보다 그 역사 이전, 즉 AD와 BC로 갈라지는 우리 한반도에 왔던 가야국의 어떤 출현, 그리고 그 역사 이전에 간 것은 이제 역사 기록이 그 당시엔 잘 없으니까 역사 이전이고, 그보다 또 2000년 더 앞으로 가면은 단 할아버지, 그 역사까지를 이제 성큼성큼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오류가, 이것은 결국 일본국에 대한 그 정체성의 문제인데, 일본은 적어도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이 탄압된 어떤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는 역사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한반도에 거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야, 우리는 이것만 해야 된다 하는 그 어떤 정체성이 없어요. 그 정체성을 역사 부분에서 좀 부각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방향이 그쪽으로 역사로 해서 우리 정체성을 살리는 역사로 진행을 하려 했는데,
결국 동학로안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해결했잖아요. 5.18 민주화운동을 근거로 했던 또 다른 하나의 요소에서 북한 그 특수군의 난동,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5.18 민주화 운동을 다시 조명했고, 또 그 호남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어지는 그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왜 호남 지역에 유독히 많으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빨치산 문제를 언급을 한 거예요. 빨치산 문제 언급을 하면서 지난 주간 그 마치고 왔는데, 오늘 마침 그 빨치산 문제하고 처음 저녁인데, 지난 주간이 부활주일이 되다 보니까 저녁 예배를 마쳤거든요. 한 주 건너뛰고 오늘 만나다 보니까 오늘이 2016년 4월 3일, 4월 3일. 이게 제주 4.3 사건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적이라. 과거에 있는 사건인데 이걸 현재적인 어떤 상황에 이 내용을 비춰보는 그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광주에서 일어나는 또 호남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 참 아픔이죠. 민족 전체로 봐도 아픔이고, 우리 국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왜 이래 됐을까 할 정도로 어떤 그 해결해야 될 분명한 요소인데, 이 내용을 거의 대부분이 역사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이 역사 부분에서 원점, 갈라지는 그 내용에서 가가지고 그것을 또 봉합을 해야지, 지금에서 그 역사 부분을 그대로 놔놓고 우리 잘해보자 이런 거는 안 되는 기거든.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도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두지 말고 북한 그 특수군에 의한 난동, 이래서 남쪽만은 단합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제는 벌써 역사를 보는 시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호남 지역에 특별히 종북 세력이 많은 이유는 빨치산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분명한 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6.25 사변, 그러고 해방 이런 사태 때문에 그 호남 지역이 영남하고는 다르게, 영남은 전쟁으로 해갖고 막 그 군사적으로 막 싸우고 있는 지이고, 거기는 점령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낮과 밤이 달라지고, 또 점령군이 따라서 국군이 점령했을 때에는 또 막 상황이 달라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분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변동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래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는 따로 없다니까. 다 가능해요. 그런 것을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이해를 하면서 또한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그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어떤 그 상황이, 그땐 전쟁 상황이고 북한 공산당이는 무조건 이거는 부숴야만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절박한 상황이 있어갖고, 여기는 여기대로 막 참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한 거고, 거기는 괜히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 이런 게 발달되어 가면서 서로 간에 이질적인 문화가 싹 트는, 우리 민족 전체가 이게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역사적인 사건에서 어떤 원천적인 부분에서 봉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애쓰는 자리가, 이게 서로가 있어야지. 괜히 지역을 갈라서 네 지역인 내 지역이니 하래가지고 이렇게 해갖고는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제안했듯이 광주로 중심해서 호남 지역 전체를 아예 특별자치구로 만들든지, 거기는 모두가 다 몰아이어가지고 그쪽에는 대한민국을 아예 반대하려고 하면 정부를 반대하려면 정부 반대하는 사람들과 모여버리고, 나머지는 대한민국하고 똘똘 뭉쳐서 북한을 지금 대항해도 지금 정신없는데, 나라 안에서 곳곳에서 반정부도 아니고 껍데기는 친정부처럼 정부의 관료직에 있으면서
국가가 막, 탕진되도록, 국고 탕진하고, 겉으로는 뭐, 대한민국에 무슨, 참 애국하는 정치 있는다 하면서 북한이 좋아하는, 분명한 그 위치를 보이는 그런 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성남시장이라든지 성남시의 위치, 서울시 전체는 아니지만 서울시장에 분명히 좀 뭔가 바람직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런 요소들이 다 국민들에게 뭔가 모르게 불안감을 주는 분명히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남시장이라 하는 것은 성남시청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화스러운 경비, 그거는 어찌 보면 국고 탕진 쪽으로 몰아있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장이 지금 내놨는 거 청년단에게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겠다. 이거 완전히 국고를 탕진하는 전략 중에 하나로 본다는 거야. 본략하면 그래 본다는 거예요. 광주시에 있는 8천억 들어가고 만들어놓은 어떤 건물, 아무데도 쓸지도 못하면서 지금 돈만 8천억이나 들이고 왔고, 그거 지금 운영하는데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한 달에 뭐 수백억씩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이런 자세를 정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으로서 가야 되는 자세가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 관계된 사람들이 정부하고의 어떤 자세가 있느냐, 이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대통령이 되면서도 간첩으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간첩으로 있어도 대통령이 되는 사회. 그러니까 뭐 시장이 된다든지 뭐 국회의원 돼가지고 간첩이 아니라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현재 느끼면서 5.18 민주화운동으로 들어왔던 하나의 역사에 의해서 정렬해서 동학난로에서 뛰어넘으려고 하다가 다시 동학난에서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아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이래 되면은 다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 공산주의라든지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안 내리고 그냥 사건 중에서 넘어가 버렸는데,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분리하는 내용하고 교회 목사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분명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뭐 공산주의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은 마치 정치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교회가 관계되어 있다. 교회 역사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도 빠질 수 없이 관계되어 있고 민주주의도 빠질 수 없이 관계되어 있다. 그런데 이거는 교회가 정치하고 전혀 별개인 듯이 보이지만은 아주 밀접하게 있다. 그러니까 역사 이전에 가는 거 굉장히 오래된 역사, 공산주의의 태동, 민주주의의 태동,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 현재 영향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자리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연결 안 되면은 설명이 안 되는 내용, 그런 내용을 어차피 교회의 위치도 알려야 되고, 그리고 또 2012년 12월 19일 날 19대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줬던 호남 지역의 그 개표, 호남 지역의 투표율을 보고 또 그러하게 어느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진 지역적인 어떤 특색을 볼 때 호남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태를 지역 주민들하고 완전히 뭐 참 동반해가지고 나타난 그 상황, 그렇지 않았더라면 교회가 거기서 열심히 정말 교회 자리를 지키려고 국가적인 위치와 이런 상황을 지역 주민들한테 올바르게 했더라면 절대 그런 사태가 나올 수가 없는 투표 어떤 상황을 보고, 이 지역의 교회가 이상하다 하고 그때부터 제가 정치에 대해서 그 지역에 이런 표를 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뉴스 같은 이런 내용 나올 적에, 그전에는 정치에 대한 이런 내용은 전혀 내하고는 관계없는 듯이 내가 스스로 멀리 전혀 접근 안 했지. 근데 요즘은 아주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밝아요. 그때 비하면 밝은 거예요. 어느 앵커가 나온다, 안 그러면 어떤 정치 이런 비평가자들 나온다 하면, 저 사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야당 쪽에 여당 쪽에 이걸 다 알고 저 사람은 야당이 돼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당의 편을 두는구나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저 사람은 굉장히 공정하다.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논리를 펴는데 상당히 그 무게도 있고 그리고 중립 자체에서 위치해서 서로 간에 평가할 내용을 참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이런 내용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이제 이런 지경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서두를 껴내는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는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앞으로 좀 나갈 것 같은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그 관계된 거죠. 일종의 문을 여는 형평인데 지금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 오늘에서 꼭 10일 남은 거예요. 10일 남았는데 이번에 여당의 그 공천 과정에서 여당이 아주 치명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는 그 내용 하나가 유승민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 여당인데, 결국은 무공천으로, 그 지역 전체를 무공천으로 들어가는, 여당이 무공천하게 되는 그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지역을 무공천을 하면서 또 유승민은 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새누리당, 여당의 새누리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겨가지고 여당을 하겠다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표명하면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여당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이제 그때 돼봐야 또 아는 경우 아마 상당히 진통이 예상된다. 일반, 소속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다시 그 당의 선거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유승민 의원은 아마 조금은 다를 거예요. 징후가 그래 보인단 말이죠. 그 유승민 의원이 왜 이번에 파동을 일으켰냐 하는 거하고 지금 저희들이 오늘 요 내용하고 진행하는 거하고 상당히 어떤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여기 교회가 이렇게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거하고 유승민 의원의 탈당까지 나오는 이런 사태. 그래서 선거에 대단히 새누리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작용하게 될 하나의 인사죠. 탈당하게까지 만들면서 공천했느냐 해서 지금 뉴스거리가 되는데, 유승민 의원이 결국은 원내대표 발언,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하는 그 발언 시간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면서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자기들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본인이 두 가지 큰 실수를 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원내대표로서 발언하는 발언 내용 자체가 국회의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원내대표로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데 원내대표 발언 시간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말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그어서 말한 거. 이거는 부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실수예요. 안에 내용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보다도 여기서 분명히 본인의 자세가 이게 여당 대표가 맞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인의 자체가 분명히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자세는 지적될 수 있는 내용. 이게 공통이에요. 제1의 그 자리가 부적절한 위치에서 발언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내대표라 어떤 간에 당 대표라도 대통령이 아니면은 말하지 말아야 될 내용 그것도 언급해버린 거야. 대통령이 공약 내용으로서 올린 그 내용을
본인이 거부해버려. 본인이 실패다. 이제부터 끝낸 거다. 라고 하는 단안을 본인이 내린 거예요. 개인이 원내대표 자격이 아니고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대질문 자세라든지 이랬으면은 그런 거는 얼마든지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원내대표 발언 시간에 원내대표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진 발언 시간에 대통령에 대한 현재 집권 통치자에 대한 그 정책을 자기가 받쳐주든지 어쨌든 자기가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묵살시키는 그런 이야기. 그건 딱 두 가지. 큰 실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든지 유승민 전 의원을 저는 빼내려고 당에서 아예 막 빼내려고 아주 가진 고생을 하고 있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것이 공천에서 나타난 내용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이것하고 또 이제 다른 거죠. 지금 예와 들어가려고 하는 내용이 지금 그 거리에 가보면은 피켓을 들고 있는 지금 선거철이니까 길거리에서 어떤 선거 그 구호가 많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일자리가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우선이다. 노동계통에서 저로 나오죠. 일자리가 우선이다. 이거는 오래된 구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프랭카드에도 무슨 다른 팜플렛 하나에도 그런 구호를 쓰고 있는 것을 내가 한번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선거철에 노동계통에서 제일 먼저 내놓는 이 구호가 일자리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당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일자리, 그 노동자들의 그 어떤 안녕, 이것에서 일자리를 연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과연 옳으냐? 이 표현이 구호를 내놓고 일자리가 우선이다 하는 이 표현이 바르냐?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유권자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바른 표현이다. 안 그러면 잘못된 표현이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라고 하는 문제를 아마 끄집어낼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몇 명이나 있겠느냐 싶은 거예요. 당연한 구호 같아요. 당연한. 노동계에서 기호가 5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노동계통에 노동자들이 구호를 내거는 것을 그 당연하지.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엄청난 자기 모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우선이다. 이것은 일자리를 단락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일자리 내놔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우선이다. 이거는 일자리를 달라는 것에 대한 구호에 대한 일자리 내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미화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에요. 명령의 형태를 하면은 이 강하게 들리니까 명령의 형태는 하지 않으면서 명령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일자리가 우선이다. 이래. 노동자들이 볼 때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주세요.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가 우선이다. 일자리 내놔라고 명령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취하는 그 자세에서는 자기 모순적이면서 바로 이것이 왜 모순이냐라고 하면은 노동자들이 노동운동하고 노동조합을 일으키는 이 저변에는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공산정치에서 말하는 노동자가 제일 위에요. 제일 위에. 제일 위에단 말이에요. 즉 노동자가 제일 위에라는 것은 노동자가 프롤레타이어라는 계급이란 말이에요. 프롤레타이어라는 계급에 이 노동자 계급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이어, 무자본, 무산 계급. 즉 재산이 없는 계급에서 무산 계급에서 제일 먼저 서두르 나오는 것이 노동 계급. 노동 계급을 우선한다. 이 내용이 일자리가 우선이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그러면 노동자의 자리가
프롤레타이어나, 안 그러면 그 반대되는 부르주아냐.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동자로 하여금 프롤레타이어라고 하는 무상계급이라고 말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의 힘이, 노동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그들로 하여금 무상계급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철저한 부르주아다. 노동자가 지금은 부르주아네. 우리나라의 산업활동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분명히 있었어요. 그는 역사적인 흔적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노동조합 운동으로, 다시 말하면 민주노총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정치 세력으로서 가장 우선되어지는 정치 세력의 최우선에 있는 것이 바로 노동계급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그 노선이래. 운동권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이런 그 같은 맥으로 두고 있는 이런 그 어떤 노동자들의 그 입장을 나타내는 데서 일자리가 우선이라 하는 이 요소에 우리나라에 현재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공산주의라 하는 이 위치, 그리고 공산주의란 말은 하지 아니하고 민주라 하는 말을 가지고 진보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정당 하나의 위치에서 우리는 노동자들 위해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당이니까 뭐 그거 구호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거는 뭐 그런 어느 정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요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노동자들의 단순한 대변제 아니고 노동자들의 정당이래. 노동자의 정당. 북한의 노동당이나 중국의 노동당이나 똑같은 대한민국의 노동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당이 됐으면 당연히 일자리가 우선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구호가 그래 될 수밖에 없죠. 노동자가 최우선의 계급이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공산정치를 지향하면서 그 공산정치를 전혀 표방에 내놓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이 노동자라는 이 개념인데, 이 노동운동을 하면서 공산정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까 유승민 의원이 보여줬던 원내대표면서도 말하지 말아야 될 자리, 말하지 말아야 될 내용, 그것을 말하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말하지 말아야 될, 자기들은 순수하게 노동계급에 대한 어떤 좀 하층민, 사회의 어떤 밑바닥에 있는 이런 사람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노동운동인데, 지금은 부르주아 계급이 있으면서 여전히 가면을 쓰고 일자리가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회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사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입지에서 이런 내용들이 심심찮게 나오는 이것을 단순히 진보고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민주를 지향하는 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많아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고 바라는 또 하나의 사회 일변에서 보는 하나의 또 어떤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각들, 과연 이런 시각들이 나아가는데 우리 국가가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누가 내릴 수 있겠어요?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물결들, 한 3가지 물결을 이야기했어요. 원내대표면서도 현재 여당의 대통령을 바로 그 국회에서 일거에 단숨에만 날리면서 자기는 정당한 말을 했다 하고
당당하게 여전히 내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시 돼야지 하고 이렇게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 응? 부르주아 위치에 있으면서 노동자 계급을 우선한다고 하는 듯이 가면적인 언어를 쓰면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 이 노동운동, 노동문화, 노동조합 활동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 민주화, 진보적인 어떤 발전, 사회 발전은 진보적이어야 된다. 민주 세력이 민주화되어야 되는데 필수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요소들이 과연 답이 분명히 어떠한, 이렇게 가면은 분명히 답이 어떤 세계가 나올 것이라는 그 답을 분명히 예측하고 하면 그 답이 과연 그들이 부르짖은 대로 나아가느냐,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나아갈 것이냐, 누가 보장해, 누가 보장.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보장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해서 된다, 어떤 근거로 해서 안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될 일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걸 진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진단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가려내야 돼요. 이제 요거하고 답을 내야 되는 하나의 요소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답을 내야 되는 요소에서 제가 이제 또 하나의 예화를 드는 거죠. 어저께 울산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내려갔고, 결혼식이 있어서 간 교회에 예식을 이래 진행하기 전에, 나를 오랫동안 만나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그동안 신실하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교회에서는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이 오니까, 내보다는 어려서 60이 될 동, 55살은 분명히 넘었을 거예요. 내가 10살 차이까지는 나지 않았겠지 하고 보는데, 그러면은 55 이상 됐으니까, 분명히 내려갈 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면은 아마 호칭을 뭐로 부르지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두 사람 다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뭐로 불러야 되나, 장로로 불러야 되나, 내가 이런 물어보는 거죠. 두 사람 다 그랬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장로가 아니래. 그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 그럼 어떻게 불러야 되나, 도대체 이 사람들 세월을 어떻게 보내서 한 30년 정도 이제 지난 내용인데, 제 같은 경우는 33세 장로 피택을 했거든. 장로 피택되고는 내가 서울에 갈 일이 있으니까 울산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에 장로 안수를 안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목사가 돼서 다시 내려갔는데,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장로가 안 됐지? 이 사람들 지금 봉사하는 자세라든지, 얼마나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냐 하고 내 나름대로 갔다 와서 내가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정리를 한 거예요. 아까 오후에 내가 이런 사료 정리하면서, 이 비교가 되겠다. 꼭 장로 대락하는 법은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 일꾼 중에서는 이런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장로로서 꼭 필요한, 세월을 보낸,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막 한 내용이 있으니까, 내가 33세 장로가 됐으면은, 이 사람들이 40대 장로 충분히 될 사람들인데, 40대 이후, 40대 전후에. 근데 50살이 넘어서 장로가 안 됐다 하면 그 교회에 장로 될 사람이 많아서 그렇느냐? 그것도 아닌 거네. 오래된 연륜이 있고, 나이가 이만 되었으면 분명히 되고도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각인 거예요. 내가, 장로 되라 안 되라, 이것보다도 나는 어떻게 그러면 33세 내가 장로가 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 되려고 특별히 수업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교인수가 600명, 700명 되는 그 교인들 중에서 3분의 2 투표를 받는데,
내가 뭐 장로에 올라갈지도 몰랐는데 장로 순수 돼가지고 내가 장로 피택이 됐다 하면서 그것도 2사람이 됐는데 10명 추천해갖고 5명 추천했나? 5명이 노예에서 받았는데 2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내보다 5살 많은 사람인데 이번에 그 사람이 결혼식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딸들이. 굉장히 인품해졌죠. 누가 봐도 저 사람 뭐 장로감인데. 근데 내가 또 장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표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최고 득표자에 대해서 자꾸 뭐 물어보러 내한테 오는데 내가 아무래도 난 이해를 못했지. 그 당시에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 내가 장로 되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나는 33세 장로가 됐을까? 이러는 거예요. 투표로 됐을까? 사람도 뭐 적도 안 하는데. 그래, 그걸 내가 가만 보면서 생각하면서 혼자서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바르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것이 내가 이제 숙제라. 그래서 서점에 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쭉 캐션 맡고 있는 질문하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 거 있어요. 그걸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걸 막 시간마다 부분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런 주제가 나온 데서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설교는 어떻게 했느냐, 내 혼자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서점 같은 데 가면 회의법이지, 회의법. 회의법이 있어요. 그 회의법이라는 책을 보고 그 책 보고 회의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 실제로 적용해보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또 바로 보고 교회 안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수정하면서 계속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33살 될 때까지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바른 행동, 바른 언어, 바른 어떤 몸가짐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하고 부딪혀보고 또 실수하고 있으면 실수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돌이켜가지고 또 바르게 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이 내가 남다르게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나는 한 거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 되니까 33살 될 때까지의 내 몸가짐이 그 교회에서 볼 때에 남들이 볼 때는 뭐 평범하게 있는데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두드러지게 표가 난 게 아닌가. 내가 한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장로 되려고 뭐 애쓴 것도 아니고 뭐 장로 되려고 미리 뭐 어떤 선거운동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하고 내가 장로 될 거는 생각도 아닌 거지. 그러다가 장로가 되면서 내가 그 33세 장로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장로 되고도 남았어요. 나이가 벌써 50이 넘고 60이 가까우니까. 만났을 때 내 느낌이 딱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안 된다 하니까 내 혼자 앉아. 나는 왜 그렇게 먼저 33세 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요소가 뭐 있느냐. 그걸 어저께, 아까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현재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내 같은 이런 요소를 두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행동, 한 어떤 정당 안에서의 어떤 책임자가 나타내는 행동, 어떤 정당이 뭐 정당으로 나타내는 어떤 요소, 여기에는요, 반드시 거기에서 원하는, 준하는 강령, 행동 지침, 언행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감춰놨는지,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내용을 하면은 개인은 개인대로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평가를 받는다. 개인은 평가를 받는다. 받아야 될 때가 되면 반드시 받는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의 강령이 있단 말이에요. 원내대표는 어떤 발언을 해야 된다.
서로 간에 아는 거예요. 근데 여당 원내대표가 발언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극구 칭찬하고 이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안 되거든. 여당 원내대표가 발언했는데 그 야당에서 우리가 할 만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될 말, 꼭 해야 될 그 위치에 근거가 있다니, 근거가. 그 근거를 벗어나 버리면 차라리 자기가 색깔을 다르게 입고 나가는 거지, 근거가 다른 것에 근거해서 자기가 나가야지, 원래가 자기가 따라가야 될 그 근거에서는 분명히 잘못됐네. 이제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개인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호남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참 빨치산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6.25 사변 전후로 해서 막 빨치산 때문에 막 요동치고 할 때 국가가 또 다시 회복되면서 정부가 생기는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위치에서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을 적에 또 저렇게 바뀌었을 적에 개인이 행동해야 될 행동, 근거, 어디에다가 내가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부 밑에서, 한 정부 밑에서 이 정부와 더불어서 국가를 가는 국가 안의 조직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으면서 세금 낼 거 내고 또 국민의 어떤 권리를 찾으면서 지내야 될 내용을 다 한다면은 권리를 안 받고 내가 감옥에 가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 비전향수를 해하고 두고 그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소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북한에 올라가든지.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서 요구되어지는 분명한 하나의 그 강령이 있다니. 그 강령은 준수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인이. 그건 가지고 있어야 그 국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또 교회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목사가 되어질 적에는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국민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하나 추가되는 것은 국민들이 미처 모르는 내용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반드시 지켜야 돼. 국민들과 자리가 사이가 금이나더라도 목사로서 가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법은 어느 정도 똑같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 국가의 법도 잘 나타지지 못하는 그 내용을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 그 위치가 또 목사의 자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주변에 있는 국민들이 원한다고 같이 덩달아 가버리면 그것은 교회 목사로서 절대 올바르지 않는 거거든.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현재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가능한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항상 바른 자리를 어디 뭐 강령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국가의 국민들이 뭐 어떤 법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이면 개인, 단체면 단체 어디에 속해 있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 행동에 대한 올바른 자세, 도대체 뭐를 기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바른 자세를 가지게 만들며 시대가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더라도 얼마든지 그곳에서 항상 올바른 자세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기준적인 자료, 그것이 있느냐, 그것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학생 때 들어가서 교회가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교회에서 생활을 해오던 내 모습인데 뭐를 저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붙잡았느냐?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뭣도 모르고 붙잡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 내용에 내가 맞추고 가려고 하고 어떤 데는 잘 안 맞는 거는 또 몸부림치면서 걸어오면서 살아왔는데 한 번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음을 걸었다는 이것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어떤 친구한테 내가 같은 회사 다니던 친구한테 그랬어요. 내가 회사 다닐 때 몰랐는데 회사 나오고 난 뒤에 현대그룹에 있다가 서울에서 그 현대그룹에 있던 사장이 나를 또 안다 그래갖고 같은 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이미 현대는 떠나 있는데 내한테 하는 말이 내한테 직접적으로 한 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를 가리키면서 손주 아무개가 말이죠. 현대를 떠났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생겼다. 이런 말을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내가 뭐 민주노총하고 싸우고 뭐 그런 적은 없거든. 근데 내가 그 연결되어지는 요소는 알죠. 회사 다닐 때는 그 사장이 내하고 한 번도 그런 이야기 언급을 한 적도 없고 나도 그 표 한 번도 안 냈어. 근데 나오고 나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 그럼 내가 현대에 있을 적에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뭐 갖고 행동했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할 때에 이 사람은 우리하고 좀 안 맞다. 이 사람은 가능하다. 이런 일을 내가 한 거예요. 즉 민주노총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한테 접근할 때에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는 그 당시 민주노총 생기기 전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신앙적인 노력을 껍데기로 내걸고 실제로는 딴 일을 하고 있다. 난 그것밖에 안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접근하는 걸 내가 막았지. 우리 단체에 들어오는 거는. 그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노총을 막았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지구상에서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동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분명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137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는 주는 어려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라. 138절에 주의 명하신 증거는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라는 표현이 과거에 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이 표현은요 전 인류 가운데 동일합니다. 요걸 근거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을 접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공정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하지만은 뭐 내가 전하는 가운데 실수는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양해는 해야 되고 근거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